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곳은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밑까지 차오르곤 했는데 그 눈이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마을 전체가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커다란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에는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분이라는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에 들어와 다른 일을 도맡아 했지만 언제나 불평 한마디 없이 웃음을 잃지 않는 착한 처녀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주먹만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 산짐승들도 모두 굴 속으로 숨어들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오후였습니다. 분이는 주인 어른의 명을 받아 옷감을 구하기 위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창고에는 장작이 넉넉히 쌓여 있었지만 유달리 추위를 많이 타시는 주인마님을 위해 불을 덧대야 했기에 분이는 묵묵히 눈 덮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분이는 익숙한 솜씨로 마른 나뭇가지를 찾아 툭툭 꺾어지게에 담았습니다. 한참을 산속에서 나무를 모으던 분이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에 붉은 점들이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처럼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이는 겁이 덜컥 났지만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핏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핏자국은 덤불이 우거진 바위 뒤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는 누군가 눈을 헤집고 기어간 처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조심스레 바위 뒤편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채 눈 위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는데 등에는 부러진 화살 하나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화살깃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사내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위태로웠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내를 쫓던 무서운 사람들이 근처에 있을까봐 두려움이 엄습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오직 바람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화살을 맞은 사내라면 필시 흉악한 범죄자이거나 쫓기는 신세일 텐데 섣불리 도왔다가는 자신은 물론 주인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추위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사내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습니다. 분이가 나지막이 속삭였지만 사내는 끙하는 신음만 뱉을 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옷차림을 훑어보았습니다. 겉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지만 얼핏 보이는 옷감은 시골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명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내는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싸늘한 주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결단을 내리고 지게에 있던 나무를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분이는 사내를 지게에 태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축 늘어진 장정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눈밭에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서도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내를 지게에 얹는 것을 포기하고
굵은 나뭇가지들을 엮어 임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사내를 힘겹게 썰매 위에 눕히고 캔렁쿨로 몸을 단단히 묶은 뒤 분이는 썰매를 끌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밧줄을 어깨에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분이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었기에 분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해 험한 샛길을 택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얼굴이 긁혔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사내의 신음소리가 점점 잦아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한참을 걷고 또 걸어 마침내 마을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폭설 때문에 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사내를 끌고 주인 집 뒷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되어 쓰지 않는 낡은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라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분이는 재빨리 바닥에 깔려있던 집단들을 모아 푹신하게 자리를 만들고 사내를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핀 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어두운 헛간 안에서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내의 등에는 여전히 화살이 박혀 있었고 상처 주변은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몰래 달려가 뜨거운 물과 깨끗한 광목천 그리고 상처에 바를 된장과 약초 가루를 챙겨왔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누가 볼까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다시 헛간으로 돌아온 분이는 호롱불을 아주 작게 켜고 사내의 곁에 앉았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사내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기품이 서려 있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등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사내의 옷을 찢어 상처 부위를 드러냈습니다. 화살촉이 깊이 박혀 있어 섣불리 뽑다가는 피가 솟구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분이는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상처 주변의 피를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화살대를 잡았습니다. 조금 아프실 거예요. 참으세요. 듣지 못할 사내에게 혼잣말을 건네며 분이는 눈을 질끈 감고 단숨에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으윽 사내가 낮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고 분이는 재빨리 준비해둔 지열 가루와 약초를 상처에 듬뿍 바르고 광목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분이는 땀에 젖은 사내의 이마를 닦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피는 멈춘 듯 했지만 이제부터는 열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밤새 지켜봐야 했습니다. 분이는 헛간 구석에 있는 낡은 화로의 숯을 조금 가져다 피웠습니다. 연기가 나면 안 되기에 아주 조금만 냉기만 가실 정도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멍석과 거적을 가져와 사내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앉아 사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며 왜 깊은 산속에서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사내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괴로워했고 분이는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 갈아주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어머니,
사내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들은 애처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분이는 측은한 마음에 사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자신의 손과 달리 사내의 손은 부드럽고 고왔습니다. 분이는 이 사내가 귀한 집 자제일 것이라 짐작하며 부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울 시간이 가까워져 오는지 밖이 조금씩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내의 열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사내의 호흡은 처음보다 많이 안정되어 있었고 고통에 일그러졌던 미간도 조금 펴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행여나 누가 헛간에 들어올까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 어른이나 다른 하인들이 알게 되면 경을 칠 일이었습니다. 그때 헛간 밖에서 뽀드득하고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화들짝 놀라 호롱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헛간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헛간 문 앞에서 멈췄고 분이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발자국 소리는 잠시 머물다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아마도 새벽 일찍 일어난 머슴이 눈을 치우러 나왔다가 지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분이는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사내를 더 깊숙한 곳으로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헛간 안쪽에는 안 쓰는 항아리들이 쌓여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뒤쪽 공간을 치우면 사람 하나가 누울 자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항아리들을 옮기고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아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부축하여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분이의 부축에 조금이나마 힘을 싣는 듯 했습니다. 항아리들로 앞을 가리니 웬만해서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를 정도로 감쪽 같았습니다. 사내를 안전하게 숨기고 난 분이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밖에서 있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잠을 못 자 됐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나가 아침 지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지만 온 신경은 헛간에 누워있는 사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사내에게 물과 죽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주인집 식구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분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행히 주인마님은 밤새 내린 눈 때문에 기분이 좋은지 별다른 꾸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남은 밥과 국을 챙겨 먹는 척하며 묽게 끓인 미음 한 그릇을 몰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틈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 속에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항아리 뒤쪽으로 가서 사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열은 여전히 있었지만 어젯밤보다는 조금 내린 듯 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머리를 받쳐들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미음을 받아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꼭 살아나셔야 해요. 분이는 사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사내의 창백했던 볼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어 회복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때 헛간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항아리 뒤로 몸을 바짝 숨겼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주인 집의 마름인 최가였습니다.
눈치 빠르고 욕심 많은 최가는 평소에도 분이를 못살게 구는 얄미운 사람이었습니다. 최가는 헛간안을 휘휘 둘러보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쥐새끼가 들었나?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최가의 시선이 헛간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고 분이는 심장이 დას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행히 최가는 추위를 참지 못하고 곧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최가가 사라지자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겼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비록 비천한 신분의 여종이지만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이든 반드시 살려내어 제 발로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듯 분이의 비밀스러운 헛간도 고요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폭풍전야의 정적임을, 그리고 이 사내로 인해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임을 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미음 한 그릇과 자신의 체온으로 얼어붙은 사내의 몸을 녹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춥고 긴 겨울밤. 헛간의 작은 호롱불만이 두 사람의 위태로운 운명을 지키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눈이 쉼없이 내리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이가 헛간에 숨겨둔 사내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틈만 나면 부엌에서 밥물을 끓일 때 나오는 뽀얀 미음을 그릇에 담아 옷소매 속에 감추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분이의 가슴도 덩달아 콩닥거렸지만 헛간 구석 항아리 뒤에 누워있는 사내의 입술이 조금씩 촉촉해지는 것을 보며 분이는 안도했습니다. 사내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처음 발견했을 때처럼 곧 끊어질 듯 위태롭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분이의 이런 은밀한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기는 눈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 집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마름 최가였습니다. 그는 본래 의심이 많고 남의 흠집 내기를 좋아하는 성미라 아랫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딴짓을 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최가는요, 며칠 사이 분이가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헛간 근처를 서성이는 일이 잦아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소 같으면 마당에 나와 눈을 쓸고 있을 시간에 분이가 보이지 않으니 최가의 여우 같은 눈매가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하며 분이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가는 헛간 문 앞을 지나다 멈칫섰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헛간 안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묵직한 느낌이었고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규칙적인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최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 사이로 묘하게 비릿한 피냄새와 쑥 향기 같은 것이 섞여 나는 듯했습니다. 최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헛간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분이가 다급하게 뛰어나오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최행수님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최가는 헛간 문을 열려던 손을 멈추고 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놀라서인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인연이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게냐. 그리고
마님께서 나를 왜 찾으신단 말이냐. 최가가 날카롭게 쏘아붙이자 분이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곳간 열쇠 때문에 여쭈어 보실 게 있다고 하셨어요. 어서 가보세요. 최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헛간 문과 분이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분이는 최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헛간 문을 등지고 섰습니다. 정말 10년 감수했다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가는 한번 의심을 품으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분이는 헛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밤에 다시 올게요.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분이는 마치 사내가 자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분이는 서둘러 밀린 일감을 처리하기 위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 빨래를 하러 나온 사람은 없었지만 물을 기르러 나온 김에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나타나자 아낙네들의 시선이 일제히 분이에게 쏠렸습니다. 어머, 분이 왔네. 너 혹시 그 소문 들었니? 옆집 사는 곰보네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분이는 짐짓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저는 며칠 집안일이 바빠통 밖을 못 나왔어요. 곰보네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글쎄, 아까 나무하러 갔던 김서방이 그러는데 산 너머 바위골에 핏자국이 흥건하더래. 짐승 피 같지는 않고 꼭 사람 피 같다지 뭐니. 게다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우리 마을 쪽으로 이어져 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분이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에이, 산짐승끼리 싸움이라도 났나 보죠. 멧돼지라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김서방 말로는 그게 예사롭지가 않대. 혹시 산적대가 쫓기다가 이리로 숨어든 건 아닌가 하고 마을 어르신들도 걱정이 태산이야. 밤에 문단속 잘해야 해. 다른 아낙네가 거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숨어들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분이는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치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려와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분이는 불안감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한다면 핏자국이 끊긴 곳을 찾아낼 것이고 결국 이 집까지 의심의 눈길이 닿을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헛간에 있는 산에는 여전히 열이 오르내리며 신음하고 있어 언제 깨어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더 강력한 약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열을 내리는 해열제만으로는 부족했고 잔진 상처를 치료하고 기력을 회복시킬 약초가 절실했습니다. 분이는 쌈짓돈을 꺼내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분이는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마을 어귀에 있는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을 지키는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의지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분이는 약방문을 열고 들어가 조심스레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저분이 왔어요. 약초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하얀 머리를 쪽진 할머니가 안경 너머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냐? 분이로구나. 이 추운 날에
웬일이냐?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게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건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분이는 우물쭈물하며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아, 저, 제가 아니라요. 마님께서 기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한 재지어 갈까 하고요. 분이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기어들어 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이 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분이는 괜히 찔려서 시선을 피하며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일어나 약장 서랍을 열더니 이것저것 약재를 꺼내 종이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기력이 쇠하신 게 아니라 네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밤잠을 설친 사람처럼 눈밑이 거뭇거뭇하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영락없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게야. 할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약 봉지를 묶으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늘이 돕는 법이다만 사악한 기운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분이는 할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약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상처난데 바르고 다려 먹이면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약이다. 마님께 잘 다려드려라.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 봉지를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무언의 격려에 분이는 울컥 눈물이 솟구칠 뻔했습니다. 약방을 나온 분이는 품속에 약봉지를 소중히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늘이 돕는다. 그 말은 분이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악한 기운을 조심하라는 경고 또한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악한 기운이 마을을 휘감고 도는 흉흉한 소문인지 아니면 집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최가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지나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대문 옆 담장 그늘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이는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뱃대 불똥이 빨갛게 타오르더니 연기를 길게 내뿜는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최가였습니다. 그는 마치 분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이 파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들어오는 개냐 손에 든 그건 또 뭐고. 최가의 시선이 분이의 품속에 있는 약 봉지에 꽂혔습니다. 분이는 반사적으로 약 봉지를 더 깊숙이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배가 좀 아파서. 분이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가는 혀를 추춘 차며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배가 아픈 년이 약방까지 갔다 와. 그리고 그 냄새. 아까 낮에 헛간에서 맡았던 그 냄새랑 똑같은데 너 인연 도대체 헛간에 뭘 숨겨두고 있는 게냐. 최가의 추궁에 분이는 입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사내는 관아에 끌려가거나 산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분이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헛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쥐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났을 뿐이에요. 제가 내일 날 밝으면 깨끗이 치울게요. 분이는 최대한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가는 분이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쥐가 죽었다고 내일 날이 밝으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구나. 쥐새끼가 아니라 멧돼지라도 들어 앉았으면 큰 횡재 아니겠냐. 최가는 껄껄 웃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분이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최가가 헛간을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사내를 깨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이 추운 겨울밤에 몸도 가누지 못하는 환자를 데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분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심한 눈송이만이 다시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세상의 허물을 덮어주지만 때로는 잔인하게도 진실을 가두고 사람을 고립시키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안채 식구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자 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지어준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며 분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약을 먹고 사내가 눈을 뜨기를. 제발 최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이 분이의 근심 어린 얼굴을 비추고 약 냄새는 밤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헛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약을 다 달인 분이는 사발을 들고 조심스레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다시 쌓여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헛간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기 속에서도 사내의 온기가 미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호롱불을 켜고 사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좀 일어나 보세요. 약 드셔야 해요. 사내는 힘겹게 눈꺼풀을 떨더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사내의 눈동자는 깊고 그윽했지만 아직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사내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이는 기쁨에 겨워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전한 곳이에요. 일단 이 약부터 드세요. 그래야 기운을 차리시죠. 분이는 사내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약사발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사내는 본능적으로 약을 꿀꺽꿀꺽 받아 마셨습니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사내의 몸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약을 다 비운 사내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지만 호흡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헛간 밖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기와장이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사발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인기척이었습니다. 혹시 최가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관아의 포졸들이라도 들이닥친 것일까? 공포가 분이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분이는 호롱불을 훅 불어서 끄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헛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눈을 밟으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문 밖의 동태를 살피던 분이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헛간 밖에서 들려오던 발자국 소리는 다행히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기세는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로 보아 최가가 머슴 하나를 데리고 순찰을 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보게, 춘삼이, 자네는 오늘 밤 이 헛간 주변을 잘 감시하게. 쥐새끼 한 마리라도 얼씬거리면 내게 즉시 알리고 말이야. 최가의 으름장 놓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춘삼이라고 불린 머슴은 졸린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헛간 처마 밑에 거적을 깔고 자리를 잡는 듯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이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이는 밖으로 나갈 수도, 그렇다고 안에서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춘삼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는 다시 사내의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는지 사내의 호흡은 한결 깊고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그의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려 했습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겉옷은 이미 못 쓰게 되었지만 그 안에 입은 옷은 아직 온전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옷고름을 풀고 피 묻은 겉옷을 벗겨내려다 그만 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호롱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겉옷 안쪽에 받쳐 입은 저고리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감의 질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안감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골 장터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비단이었습니다. 부드럽기가 마치 흐르는 물 같고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것이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게다가 비단 위에는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노니는 용의 발톱 같기도 하고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 같기도 한 그 문양은 분이 같은 서민은 감히 쳐다보기도 황송한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사내는 단순히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문양이란 말인가. 분이는 떨리는 손끝으로 자수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던 궁궐의 높은 분들만 입는다는 그런 옷이 분명했습니다. 분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찾고 있다는 죄인이 아니라 혹시 나라님과 관련된 귀한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분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서도 감출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사내가 끙하고 신음을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분이는 화들짝 놀라 옷을 다시 덮어주며 사내를 살폈습니다. 사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몽롱한 눈빛이었지만 며칠 만에 처음으로 분이와 시선이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사내는 눈앞에 있는 낯선 여인을 경계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지만 몸을 움직일 힘이 없어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안심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며칠간 나리를 돌봐드렸습니다. 사내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분이는 얼른 물그릇을 가져와 숟가락으로 물을 떠서 입가에 적셔 주었습니다. 물을 몇 모금 마신 사내는 가늘게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나를 살렸구려.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황송하여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사내는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처연하고도 아름다운지 분이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가롭게 대화를 나눌 때가 아니었습니다. 밖에는 춘삼이가 지키고 있고 날이 밝으면 최가가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사내에게 지금의 위급한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리,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밖에는 나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마름이 나리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아요.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사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에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탄식어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불찰이요. 나 때문에 그대까지 위험해졌구려. 사내는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막아보겠습니다. 나리께서는 기운을 차리는 데만 집중하세요. 제가 할머니께 받아온 약이 좋으니 며칠만 더 드시면 거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이의 단호한 태도에 사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처녀의 결기에 감복한 눈치였습니다. 사내는 품속을 뒤적이더니 작은 옥패 하나를 꺼내 분이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그러나 분이는 사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사히 돌아가시면 그때 주셔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오직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세요. 분이는 사내의 손을 덮어주며 따뜻한 체온을 전했습니다. 사내는 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끈끈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사내에게 다시 자리를 편안하게 봐주고 춘삼이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헛간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처마 밑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춘삼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사내에게 눈짓으로 인사를 하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분이는 춘삼이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담장을 따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곧바로 닥쳐올 폭풍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분이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갈고 마당을 쓸 빗자루를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예상대로 최가가 마당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아, 다들 나와 보거라. 내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보여줄 테니. 최가의 목소리에 안채에 있던 주인마님도, 사랑채의 주인어른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몇까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분이는 부엌에서 행주치마를 단단히 동여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최가는 분이를 보자마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전현이, 저 앙큼한 년이 헛간에 외간 남자를 숨겨두고 밤마다 드나들었다. 이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며칠 전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분이의 귓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주인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최행수, 그게 정말인가?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 게야. 최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이가 헛간 근처에 떨어뜨렸던 피 묻은 붕대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게 짐승 피 닦은 거라면 내가 성을 갈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약방에서 비싼 약까지 지어다가 몰래 먹이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분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최가를 쏘아보았습니다. 행수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헛간을 드나든 것은 병든 길고양이를 돌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이 불쌍하여 밥 좀 주고 약 좀 발라준 것이 그리 큰 죄입니까? 분이의 당당한 태도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양이 흥. 사람만 한 고양이도 있더냐 그래. 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헛간 문을 열어 확인해 보자꾸나. 최가는 의기양양하게 헛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주인 어른과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분이는 앞을 가로막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의심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사내가 잘 숨어 있기를, 혹은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최가가 헛간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고 어두컴컴한 헛간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헛간 안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헛간 안에는 집단과 잡동사니만 어지러이 널려 있을 뿐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가는 당황하여 헛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최가는 집단을 발로 차고 항아리를 뒤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새벽까지만 해도 누워있던 사내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혹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도망이라도 친 것일까. 최가는 분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나왔습니다. 내년이 빼돌렸지. 어젯밤에 춘삼이가 잠든 틈을 타서 어디로 빼돌린 게야. 최가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에 주인마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섰습니다. 최행수, 그만하게.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괜한 아이 잡지 말고 그만 물러가게. 주인마님의 호통에 최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포기를 모르는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 말을 못 믿으십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제가 관아에 가서 포졸들을 데려오겠습니다. 포졸들이 샅샅이 뒤지면 꼬리가 잡힐 겁니다. 관아라는 말에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포졸들이 개입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었습니다. 주인 어른도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가는 이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두고 봐라. 오늘 안에 내년에 그 앙큼한 속내를 다 까발려 줄 테니. 최가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헛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고 마당이 조용해지자 분이는 급히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사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사내가 누워있던 자리의 집단 아래에 작은 쪽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지만 거기에 그려진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산그림과 화살표. 사내는 분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산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몸으로 산을 오르다니 죽으러 가는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이는 쪽지를 품에 안고 헛간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대로 사내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가가 포졸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사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분이는 뒷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가 산으로 향하는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이 산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은 비틀거리고 끌린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훔치며 발자국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가지 마세요. 제발 거기 계세요. 분이의 외침은 눈 덮인 산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한참을 산길을 헤매던 분이는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가 터졌는지 붕대 위로 다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사내에게 달려가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미련하게 혼자 가려고 하셨어요? 분이의 울음 섞인 타박에 사내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곤란해지는 걸 볼 수가 없었소. 사내의 말에 분이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무리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리가 잘못되시면 저는 평생 저를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분이는 사내를 다시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시 가요. 이번에는 집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더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분이는 어릴 적 뛰어놀던 숲속의 작은 동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이라면 며칠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사내를 부축하여 눈보라치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최가는 관아의 마당에서 포졸 대장에게 침을 튀기며 고변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집에 역적의 잔당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피 묻은 옷과 비싼 약재, 그리고 그 계집년의 수상한 행동까지 지금 당장 가서 덮치면 큰 공을 세우실 겁니다. 포졸 대장은 최가의 말을 듣고 솔깃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도적대와 영모 세력을 잡으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온 참이라 실적에 목말라 있던 차였습니다. 좋아. 네 말이 사실이라면 포상을 두둑이 주겠다. 하지만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내 놈의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장은 즉시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출동이다. 산골 마을 기와집을 포위하라.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고함 소리가 평화롭던 시골길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갔고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 금방이라도 폭설이 쏟아질 듯 흉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가는 포졸들의 앞잡이가 되어 신이 나서 앞장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분이와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꼼짝없이 덫에 걸린 쥐신세가 될 판국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내를 동굴에 숨기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나가지 않도록 젖은 나무를 피해 마른 가지로만 불을 피우는 세심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다시 혼절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이는 동굴 입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마을 쪽에서 횃불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마을을 휘감고 있는 듯한 불길한 광경이었습니다. 최가가 기어이 관군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희를 굽어 살펴 주소서.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이토록 모질게 목숨을 이어가시는 데는 분명 하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내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습니다. 분이가 주워보니 그것은 아까 사내가 주려 했던 옥패였습니다. 옥패에는 용 한 마리가 구름 속을 뚫고 승천하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세자 시즈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숨이 한는 듯 했습니다. 세자, 이 나라의 왕이 될 분, 그분이 바로 제 눈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있는 이 사내였던 것입니다. 분이는 옥패를 가슴에 품고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백성의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분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눈보라가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의 횃불은 눈보라 속에서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함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산을 뒤져라,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
최가의 목소리가 악귀처럼 산속을 울렸습니다. 분이는 옥패를 사내의 품에 다시 넣어주고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눈으로 덮어 위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발자국을 남기며 동굴과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저들을 유인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왕자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분이는 눈 덮인 산비탈을 구르고 넘어지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여기다, 내가 여기 있다 일부러 소리를 지르며 포졸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기 있다. 전연을 잡아라. 포졸들이 분이를 발견하고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최가도 헐레벌떡 그 뒤를 따랐습니다. 분이는 가시덤불에 찢기고 돌부리에 채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간호와 긴장으로 지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분이는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눈앞에는 시퍼런 창을 든 포졸들과 비열하게 웃고 있는 최가가 서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분이의 치마 자락이 거센 밤바람에 위태롭게 펄럭였습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고 눈앞에는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는 포졸들과 탐욕에 눈이 먼 최가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최가는 횃불을 분이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갈 곳도 없으니 바른 대로 불어라. 그 역적놈을 어디에 숨겼느냐. 내년이 입만 뻥긋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최가의 목소리는 회유라기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지만 왕자님의 안위를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독한 년이 매가 약이라더니 어디 한번 죽도록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최가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포졸 2명이 거친 손길로 분이의 팔을 낚아채 무릎을 꿇렸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무릎이 닿자 살을 내는 듯한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분이는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그분께서 무사히 궁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훗날 제 무덤에 꽃 한 송이라도 놓아주시기를. 포졸이 몽둥이를 높이 쳐드는 순간 분이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어라. 벼락같이 호령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위엄있고 쩌렁쩌렁한지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포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최가와 포졸들은 놀란 눈으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린 숲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주위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리고 눈부신 불빛 사이로 붉은 관복을 입은 무관들이 말을 타고 질풍처럼 달려나왔습니다. 그들의 갑옷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용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궁궐의 금군 왕을 호위하는 군대이었습니다. 네. 내 놈들은 누구냐? 포졸 대장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금군들은 대답 대신 순식간에 포졸들을 포위했습니다. 날카로운 창끝이 최가와 포졸들의 목을 겨누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살벌한 대치 속에서 금군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못 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한 사내가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분이가 동굴에 숨겨두었던 그 사내, 왕자님이었습니다. 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리. 분이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분이에게 다가와 그녀를 붙잡고 있던 포졸들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썩 물러서지 못할까?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왕자의 일갈의 포졸들은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가는 사내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 내 놈은 분명 산적. 최가가 말을 더듬자 왕자 곁에 있던 호위무사가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무엄하다 이분은 이 나라의 국본이신 왕세자 저하시다. 썩 무릎을 꿇지 못할까. 왕세자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졸 대장은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최가는 눈을 까디집고 기절할 듯 비틀거렸습니다. 마을의 일개 포졸들이 감히 왕세자에게 칼을 겨누었으니 이는 삼족을 멸할 대역죄였습니다. 전하, 죽여주십시오. 소인들이 눈이 멀어 옥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은 눈밭에 머리를 쳐박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왕자는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죄는 추후에 엄히 물을 것이다. 하나, 지금 당장은 저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먼저다. 왕자는 직접 분이에게 다가와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분이는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하,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으시고? 분이가 울먹이며 묻자 왕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를 살린 은인을 사지로 몰아넣고 어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 있겠느냐. 네가 미끼가 되어 뛰쳐나간 것을 보고 나 또한 기어서라도 너를 구하러 오려 했다. 마침 나를 찾던 금군들이 내 흔적을 발견하고 당도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구나.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최가가 바닥을 기어 왕자의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하, 소인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마을의 안녕을 위해 수상한 자를 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인연이, 아니, 이 아이가 저하를 납치한 줄 알고 최가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아날 구멍을 찾으려 했습니다. 왕자는 싸늘한 표정으로 최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공을 탐하여 무고한 사람을 음해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욕심이 오늘 이 사단을 만든 것이다. 왕자는 호위무사에게 명했습니다. 이 자를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이 마을의 수령을 불러와라. 내 친히 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고 엄벌을 내릴 것이다. 호위무사들이 최가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저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최가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산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던 분이는 긴장이 풀리면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왕자는 놀라서 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여봐라, 어이를 불러라. 당장 네 아이를 치료해야 한다. 왕자의 품에 안겨 산을 내려오는 동안 분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옷자락의 감촉, 그리고 든든하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눈보라는 어느새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둥근 달이 얼굴을 내밀어 하얀 설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행렬과 금군들의 위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행렬이 분이의 주인집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어른과 주인 마님은 버선발로 뛰쳐나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하, 누추한 곳에 왕림하시어 황공하옵니다. 주인 어른은 덜덜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자는 분이를 안고
안채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여종이 나를 살렸다. 이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당장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최고의 정성으로 보살피도록 하라. 만약 이 아이에게 소홀함이 있다면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주인마님은 화들짝 놀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요. 분이의 방이 아닌 주인마님이 기거하던 안채에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분이가 눕혀졌습니다. 어이가 달려와 맥을 짚고 침을 놓았습니다. 다행히 기력이 쇠하고 놀랐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푹 쉬고 잘 먹으면 곧 털고 일어날 것입니다. 어이의 말에 왕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자 역시 부상이 다 낫지 않은 상태였기에 신하들은 왕자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분이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한편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분이가 구해준 그 사내가 왕세자 저하시라니. 최가는 이제 죽은 목숨이네 그려. 분이 그 착한 것이 큰 복을 받았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그동안 분이를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분이의 착한 심성을 알던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주인집 마당에는 금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주인마님이 직접 쌀을 씻고 닭을 잡아 탕을 끓이느라 부산을 떨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분이가 음하고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비단 병풍과 따뜻한 이불,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왕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왕자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분이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와 어찌 저 같은 천한 것의 곁에. 왕자는 분이를 다시 자리에 눕히며 말했습니다. 천하다니,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의 목숨을 구한 귀한 사람이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네 고운 마음씨가 곧 귀족이고 왕족이다. 왕자의 말에 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주한상이 들어왔습니다. 주인마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닭백숙, 그리고 각종 귀한 반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왕자는 숟가락을 들어 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많이 들거라. 그동안 나를 먹이느라 너는 굶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너를 배불리 먹일 차례다. 분이는 숟가락을 든 손을 떨며 밥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 밖에서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자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금군들이 가져온 술과 고기가 마을 회관에 풀어졌고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최가 그놈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흉흉했는데 이제야 살 것 같네. 왕세자 저하께서 참으로 어지신 분이야.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험악했던 고함 소리와 횃불의 열기는 사라지고 구수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덕담 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왕자는 식사를 마친 후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 덕분에 내가 살았고 이 마을이 평화를 되찾았구나. 왕자는 옆에 서 있는 호위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분이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내릴 상을 준비하도록 하라.
호위대장은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명 받들게 싸웁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분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피 흘리던 사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헛간에서의 긴장된 밤들, 그리고 벼랑 끝에서의 절망과 극적인 구조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금군들의 발자국 소리와 뱃속을 따뜻하게 채워준 음식의 온기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닭이 떼를 치며 새벽을 알렸습니다. 동이 터오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무거운 공기와는 사뭇 다른 희망차고 밝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왕자가 궁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길가로 나와 왕자를 배웅할 준비를 했습니다. 분이도 곱게 차려입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왕자는 말에 오르기 전 다시 한번 분이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자는 분이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분이, 네가 보여준 용기와 정성은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 궁에 돌아가면 반드시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리고 있거라. 왕자의 약속에 분이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왕자가 탄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긴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고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남겨진 수많은 발자국들이 지난밤의 기적을 증명하듯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행렬이 마을을 떠나고 화려했던 깃발과 말발굽 소리가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 마을에는 다시금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에 적막하고 쓸쓸했던 침묵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축제가 끝난 뒤의 여운처럼 마을 곳곳에는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대문 앞에 서서 텅 빈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왕자의 온기가 손끝에 남아있는 듯하여 분이는 저도 모르게 오른손을 가만히 가슴에 품었습니다. 꿈이었을까 싶다가도 마당에 남아있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그것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집 안채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분이에게 빨리 물기러 오지 않고 뭐 하느냐며 호통을 쳤을 주인마님은 이제 분이의 눈치를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이가 습관처럼 비를 들고 마당을 쓸려 하자 주인 어른이 기겁을 하며 달려나와 비를 빼앗았습니다. 아이고, 분이야, 이러지 마라. 네가 누구신데 감히 이런 험한 일을 시키겠느냐. 너는 이제 우리 집의 종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 귀한 손님이시다. 주인 어른의 호들갑에 분이는 당황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분이일 뿐입니다. 하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분이가 사정했지만 주인집 식구들은 분이를 상전 모시듯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우물가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먼저 다가와 물동이를 들어주었고 지나가던 어르신들도 분이를 보면 허리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최가의 횡포에 시달리며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팍팍한 인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최가가 관아로 압송된 후 마을에는 더 이상 남을 헐뜯거나 괴롭힘을 일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왕자님의 인품을 칭송하고 그 왕자님을 살려낸 분이의 지극한 정성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분이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따뜻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산을 뒤덮었던 두꺼운 눈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처마 밑으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졸졸 흐르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는 쌀알만한 새순이 돋아나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양지 바른 캔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추운 헛간이나 부엌에서 언손을 호우 불어가며 일했을 시간이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시선은 자꾸만 한양 쪽 하늘로 향했습니다. 왕자님은 무사히 궁에 도착하셨을까? 상처는 다 나으셨을까? 혹시 나 같은 건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그리움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입구에서부터 꽹과리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가 아니라 이번에는 궁궐에서 내려온 칙사 대접을 받는 관리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줄지어 마을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구경을 나왔습니다. 관리들은 곧장 분이가 머물고 있는 주인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명이요, 이 마을의 백성 분이는 들으라. 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주인집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금상전학계옵서. 세자 저하의 목숨을 구하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분이의 공을 치하하여 다음과 같이 명을 내리노라. 관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첫째, 분이의 천한 신분을 면천하여 양인으로 삼고 평생토록 세금과 부역을 면제하노라. 둘째, 마을 어귀에 기름진 논열 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를 하사하여 편안히 살게 하노라. 셋째, 금은보화와 비단 10피를 내리오니 이는 그 착한 마음씨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라. 어명이 낭독되는 동안 분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면천이라니, 그리고 집과 논이라니,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끼니 걱정을 하던 자신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관리가 말을 마치고 분이에게 다가와 어명서와 집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축하하네. 세자 저하께서 자네를 잊지 않고 밤낮으로 칭찬하셨다네. 부디 이 하사품으로 편안한 여생을 보내길 바라네. 관리의 따뜻한 말에 분이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저하, 정말 감사합니다. 분이는 북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분이가 양반이 되었네. 경사났네. 경사났어. 주인마님도 눈물을 훔치며 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생했다. 분이야, 정말 잘 되었어. 이제는 내 세상이야. 며칠 후 분이는 정들었던 주인집을 떠나 하사받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라고 해봐야 보찜 하나가 전부였지만 분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새 집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담하지만 튼튼한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어 운치를 더했습니다. 분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슴이 벅차올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니. 분이는 기둥을 쓰다듬고 갯마루에 앉아보며 집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어우러진 그 무엇보다 향기로운 내 집의 냄새였습니다. 분이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질반질 윤이 나는 가마솥과 깨끗한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던 곳이 부엌이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분이는 쌀독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쌀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쌀을 한 바가지 퍼서 씻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오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쬐니 지난 겨울 춥고 배고팠던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이 뜸드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분이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과 맑은 된장국, 그리고 이웃들이 이사 선물로 가져다 준 김치와 나물들이었습니다. 분이는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가득 밥을 떠서 입에 넣자 쌀밥의 달큰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분이는 밥을 먹으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자유의 맛이자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분이는 따뜻하게 데워진 방 아랫목에 자리를 폈습니다. 새하얀 광목 이불은 솜을 두툼하게 넣어 푹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분이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맑게 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람 소리가 춥고 무섭게 느껴졌을 텐데 오늘 밤은 마치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분이는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분이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 속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험한 산길에서 만났던 사내, 헛간에서 나누었던 짧은 대화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왕자님의 늠름한 모습. 비록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 같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분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선의가 큰 기적이 되어 돌아왔고 그 덕분에 이렇게 평화로운 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왕자님이 계신 궁궐 쪽 하늘을 향해 분이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하, 부디 성군이 되시어 만백성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도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깊은 밤, 분이의 작은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다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분이의 고단했던 지난 날들이 날아가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자 분이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긴장과 걱정으로 편히 잠들지 못했던 수많은 밤들을 보상받으려는 듯 분이는 아주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왕자님이 미소 지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옛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이 돕고 복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처럼 분이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화로가에 둘러앉아 산속의 눈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분이와 용이 되어 승천한 왕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바람이 맑게 부는 날에도, 눈이 소복이 쌓이는 날에도, 분이의 집 마당에 핀 매화 향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 계신 이부자리도 분이의 아랫목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단했던 모든 근심은 저 밤하늘의 별들에게 맡겨두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착한 분이가 행복한 꿈을 꾸었듯 여러분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산골 마을의 밤바람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머물 것입니다.